표현식의 값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은 아마 C++에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C++ 전문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표현식의 값의 분류. 그런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어떤 변수의 분류로 착각할 수 있는데, 여기에 나오는 이 L-value, R-value라는 개념은 변수의 분류가 아니라, 이 변수가 L-value인지 R-value인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표현식이 L-value인지 R-value인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표현식의 값의 분류가 되는 겁니다. 변수의 분류가 아닙니다. 그러면 조금 옛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옛날에 이제 C에서 이런 식으로 E1 equal E2라는 문장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도 표현식이 오고, 이쪽 대인문의 왼쪽에도 표현식이 오고, 오른쪽에도 표현식이 오는데, 이 왼쪽에 올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이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과 오른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구분하기 위해 L-value, R-value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. 즉, L-value는 left value를 의미하고요. 즉, 대임은 왼쪽에 올 수 있는 거. 그리고 L-value가 아닌 모든 나머지를 R-value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int n이 있고, 그리고 int 포인터 p가 있으면 n equal 0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들은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. 일반 변수들은. 그리고 이런 식으로 p equal n 이렇게 쓸 수 있고, 별표 p equal 3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별표 p도 대임은 왼쪽에 올 수 있죠. 그러면 얘는 L-value가 되겠습니다. L-value. 그리고 요 P는 이 P도 L-value입니다. 변수이고요. L-value입니다. 따라서 이 초기 C에서는 이 L-value와 R-value를 란 개념이 왜 나오게 됐냐면, 대인문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였습니다. 대인문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과 대인문 오른쪽, 그러니까 왼쪽에 올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L-value, R-value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, 그런데 이제 const라는 것이 추가됐어요. const int n equal 3. 그러면 n equal 5. 이게 안 돼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인문의 왼쪽에 올 수 있는 것과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것을 올 수 있는 걸로 분류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n은 L-value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대인문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const의 등장으로 더 이상 L-value가 대인문의 왼쪽에 올 수 있는 거,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하냐면, 그 다음에는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은 L-value,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R-value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계속 밑으로 그 개념이 변하고 있지만 R-value는 안 변해요. L-value가 아닌 것들은 모두 R-value로 구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초창기 C++에서는 L-value와 R-value를 대인문의 왼쪽에 올 수 있는 거,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건 L-value,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R-value가 됩니다. 우리가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. 상수인데 상수의 주소가 있나요? 그 상수의 주소를 우리는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L-value가 아니에요. 이 n은 대인문 왼쪽에 올 수 없지만 const 때문에 이 n의 주소는 언제든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n은 L-value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
C++11 이후에는 이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. 전체 표현식을 L value, X value, PL value로 나누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개념을 기존과 계속 호환되기 위해서 X value와 PL value를 결합해서 L value라고 하고요. 이 X value라는 것은 좀 특성이 특이하기 때문에 얘와 L value를 합쳐서 GL value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C++11 이후에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.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어도 우리는 크게는 L value와 R value로 구분해서 표현식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X value까지 이해하면 좋은데 X value까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L value, R value. L value는 주소를 참조할 수 있는 거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L value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. 뭐 모든 L value가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L value는 대부분 대입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소 연산자로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있고요. 표현식이 끝나도 값이 살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int n equal 3 해놓고 나중에 뭐 int a도 있어요. 그러면 a equal n 더하기 3 하면 이 n 더하기 3을 하더라도 이 n의 값은 요 문장 다음에도 계속 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L value A입니다. L value. 그런데 이 3은 어디에 우리가 보관하지 않는 한 이 위치에서 사용하고는 사라지는 값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PL value는 어떤 개체와 연관되지 있지 않은 값들이에요. 3 이런 것들이고 n 더하기 3이라는 값. 그러면 n 더하기 3은 3이니까 얼마예요? 6이라는 값입니다. 이 6이라는 값은 PR value가인데 어떤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다. 물론 이 6이라는 값은 나중에 계속 쓰기 위해서 A에 저장하고 있는데 요 자체 n 더하기 3이라는 값은 L value는 아니에요. n 더하기 3은 7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값들은 PL value가 되겠습니다. 주소 연산자의 P 연산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대부분 상수들은 PL value에 속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문자의 상수는 PL value가 아닙니다. L value입니다. 왜?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PL value들은 표현식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마음대로 갖고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이고요. X value는 PL value와 비슷한데 주소를 갖지만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의 주소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. 되게 특이한 애들이에요. 이런 애들은 잘 만나기 힘든데 이 L value, X value, PL value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 move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C++11부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. move라고 하는 거예요. copy가 아니라 move. 그러니까 int n이 있고 뭐 나중에 n equal 3이면 이 3이라는 값이 1로 복사되는 겁니다. move 되는 것이 아니에요. 그런데 move라는 개념을 우리가 C++11부터는 도입했습니다. 왜 도입했냐면 이렇게 하면 move라는 copy 대신에 필요할 때 move를 쓸 수 있으면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에 보면 스트링이 있습니다. S는 CS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문자열은 뭐 이런 CS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정확하게는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요 A는 또 스트링을 만드는데 S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이때는
copy constructor라는 것이 불러지게 되겠고 s를 복사를 합니다. 복사한다는 것은 요 CSE가 있는 요 값이 요로 복사가 됩니다. 그래서 s를 수정을 하더라도 요거를 뭐 t로 바꾸더라도 이 a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a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 값을 복사하는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거를 카피하지 않고 무브할 수 있습니다. 무브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CSE가 일로 오게 됩니다. 실제는 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요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럼 다시 그릴게요. 이거 좀 부정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S가 있고 여기에 있는 문자열이 CSE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A라는 걸 복사해서 만들면 A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요것들을 차례로 복사합니다. 비용이 들죠. 그런데 요 A를 move로 하면 그래서 여기 될 시점에서 얘는 CSE가 아니라 ECE라고 합시다. ECE로 바뀌었다. 그런데 여기에 SCD move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요 링크를 끊고 요걸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. 그러면 뭐만 바뀌면 돼요? 주소만 바꿔주면 되죠. 복사하고 새로 할당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카피하는 대신에 무브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C++11에 생겼고 이 때문에 이런 Xvalue라는 개념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 equal S 이렇게 하지 않고 A equal std move S를 하게 되면 카피가 아니라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되겠고 이동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대입을.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 뒤에서는 S를 사용하면 안 돼요. S는 이제 버린 그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보니까 S는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 S를 다른 데 옮겨야 돼요. 그러면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브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됐나요?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보면 우리는 어떤 게 L value인지 인식할 수 있고 어떤 게 PL value인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C+11에서는 copy라는 개념 대신에 move라는 개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때 move 할 때 이 만들어지는 어떤 임시값들은 PL value라고 안 하고 X value라고 합니다. temporary value.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우리가 활용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좀 더 바로 전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. 요건 뭐냐 하면은 이제 C++17이 와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모호했던 표현식의 평가 순서에 대한 평가 순서 방향을 표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예전에는 일부 어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준에 정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으면 F 함수를 먼저 부를지 G 함수를 먼저 부를지 정의가 안 돼 있었어요. 표준에서는. 그러면 이렇게 어떤 평가식이 있을 때 표준에 어떻게 평가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? 그 결정은 바로 회사가 컴파일러 만들 때 결정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
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게 된 거죠. 새로운 문법들이 도입하면서 이제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C++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제 C+17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데 C++17이 되면 이 평가 순서들 모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표준에서 평가하는 순서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가 순서가 모호한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. 여기에 보시면 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. 플러스 1 i와 값과 마이너스 i의 값이 어떤 값이 나올까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C+17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 평가 순서를 완벽하게 결정해 놨다. 플러스 i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게끔 표준에 정의해 놨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R value 참조.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이제 C++11부터는 그 개념이 이제 표현식들이 L value, X value, 그리고 R value 이렇게 PR value 세 가지로 구분됐고 요 두 개가 합쳐서 R value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C++11부터는 요 R value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그것은 또 아까 보셨던 그 move라고 하는 게임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요. 이 move를 도입해야지만 좀 더 C++의 여러 가지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좀 더 문제가 됐던 지금까지 C++11 이전까지 조금 C++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줬던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자 move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 move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제 표현식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하게 됐고 이 두 개를 참조할 수 있는 R value 참조까지 도입하게 됐습니다. R value 참조는 그 전에 이렇게 하나만 써서 참조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이 R value 참조 변수는 두 개를 쓰게 됩니다. 두 개를 쓰게 되겠고 이 두 개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L value 참조가 아니라 R value 참조가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하나 썼던 것 말고 두 개 쓰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쓰면 이 참조 변수라는 것도 변수를 선언할 때는 대부분 많이 안 써요. 거의 쓸 일이 없어요. 근데 이 참조 변수를 언제 많이 쓰냐면은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이처럼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쓰게 되겠고 이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참조 변수를 쓰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C부터 있었던 값 전달 그리고 주소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참조 전달을 할 수 있었는데 자 기존 것까지 요 네 번째 것을 생략하고 요것을 살펴봅시다. 그러면 foo AA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쓰면 요거는 변수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냐면 값 전달을 하게 돼요. 따라서 foo O 하면 L value죠. 요거는 객체예요. L value가 되겠고 L value를 전달하면 요렇게 받을 수도 있고 요렇게 받을 수도 있고 요렇게 요 세 가지 함수가 모두 이 foo O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?
요 첫 번째 것은 요 객체를 값 전달로 받기 때문에 요 매개 변수의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 어때요? 무겁습니다. 그래서 1번은 무겁다.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전달할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객체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값 전달을 쓰지 않고 2번이나 이제 3번을 쓰게 됩니다.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복사 생성자가 불러져서 매개 변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 변수가 이름만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의 객체를 참조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 A를 이 fu 함수 내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수정된 결과가 어때요? 수정된 결과가 함수가 끝나고도 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fu5를 하고 이 fu에서 뭘 했는지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 이 5의 상태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const를 쓰게 되면 변하지 않아요.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 A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. 그것이 또 프로그램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자,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. 얘는 값 전달, 얘는 요 두 개는 참조 전달입니다. 얘는 무겁다. 이 무거운 것을 요거는 해결해 준다. 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. 해결해 줘요. 그런데 요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. A를 가지고 fu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fu 함수가 끝나고 나서 5에 어떤 변화가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은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L 밸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요거를 살펴봅시다. 그러면 fu A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요 객체는 이 함수 호출과 동시에 생성이 되는 객체예요. 그리고 이 객체는 이 fu가 끝나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즉, 이 객체는 우리가 말하는 임시 객체가 돼요. 임시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 객체는 X 밸류가 됩니다. 뭐 정확하게는 PR 밸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개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R 밸류로 생각하셔도 돼요.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L 밸류는 아니다. 얘는 이름이 없죠.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얘는 임시 객체이고요. 이 함수가 호출하고 나면 사라져요. 사라지는 애예요. 쓸모가 없는 애예요. 임시 객체입니다. 따라서 이런 임시 객체는 이제 이렇게 요 두 번째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받을 수는 없고 3번이나 4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4번으로 받을 수 있는데 3번으로 받았을 때보다 4번으로 받았을 때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A는 참조 변수로 받게 되는데 이 안에서 지고 볶던 상관이 없어요. 왜? 어차피 fu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는 요 임시 객체는 사라지는 애예요. 없어지는 애예요. 따라서 이렇게 받는 것보단 이렇게 받아서 지고 볶던 사라지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. 따라서 이제는 C++11부터는 이런 임시 객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R-value 참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R-value 참조는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게 되겠고, 이 과정에서는 물론 얘도 참조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진 않아요. 근데 이 경우에는
이 경우에는 이제 R value reference로 받으면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선 차이는 없지만 이 얘는 임시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. 이 R-value 참조는 나중에 forwarding 참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한 번 발전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더 어려운데 나중에 한번 요 끝에 가서 템플릿 나오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쨌든 C++11부터는 이 R-value 참조가 도입이 됐다. 이 move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. 이 move에 대해서는 뒤에 객체 지향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이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됐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요.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세요. 그리고 이 2장 노트가 끝났는데도 move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가 잘 이해가 안 됐는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열거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C부터 계속 있었던 기능이죠. 그런데 이제 C++11이 되면서 열거형이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. 바뀐 거가 뭐냐면 기존처럼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열거형을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의한 열거형을 가시 영역 제한형이라고 합니다. 즉 이건 뭐냐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열거형을 정의하게 되면 red라는 그 열거형 상수, green이라는 열거형 상수는 광역 식별자가 됩니다. 즉 내 프로그램 전체에서 열거형 상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또 이 이름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한형 열거형을 사용하게 가시 영역 제한형 열거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 red, green, blue의 이름은 요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. 열거형 상수 있는데 요 안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밖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싶으면 항상 열거형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요 땡땡이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 이 땡땡은 이제 C++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예요. 무슨 연산자냐면 가시 영역을 해소하는, 해결해 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. 다른 가시 영역에 있는데 이 영역에 있지 않은 어떤 식별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식별자가 어느 영역에 있는 식별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red라고 하는 이름, 이 red는 color라고 하는 열거형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다라고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기존처럼 열거형 상수 쓸 때 그냥 간단하게 red를 쓸 수 없고 이제는 항상 앞에다가 열거형 상수 이름을 붙여야 돼요. 이것이 더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이 좀 더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죠. 좀 더 폭넓게 이름을 중복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좋아지는 점이 있고 또 강건성 측면에서도 향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제 땡땡이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가독성 측면에서도 얘가 단순한 상수인지 열거형 상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red를 쓰면은 이 열거형은 원래 0, 1, 2 정수상수로 바뀌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은 자동으로 정수상수로 바뀌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가시형 제한 열거형도 기존 열거형 마찬가지로 정수상수로 할당이 되겠고요. 필요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equal 1 해가지고
할당되는 상수를 정수상수를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식에서 요 열거형 상수를 쓰면 기본적으로 int로 자동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int로 바꾸고 싶으면은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. static cast int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.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점점 강건성을 C++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C++11부터는 C부터 사용한 열거형 대신에 요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C부터 긴 이름 대신에 어떤 짧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typedef를 사용했는데 이 typedef는 내가 사용할 긴 이름을 요걸로 쓰겠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선언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using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습니다. using은 내가 쓸 이름과 equal라는 걸 써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int vector equal std vector int 하면 int 벡터를 요 이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C++11부터는 typedef를 안 쓰고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긴 이름 대신에 이제 짧은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 using 대신에 우리가 초기값을 나열할 경우에는 auto를 써서 또는 데클 타입을 써서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요거를 언제나 초기값을 우리가 언제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값 대신에 이제 타입 이름을 짧은 이름의 타입 이름을 반복적으로 쓴다 그러면 using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. using은 이렇게 equal을 이용해서 요 이름을 요것 대신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조건문에서도 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. 요 요소는 C++17부터 도입된 요소인데 우리가 예전에 for문을 보면 for문에는 여기에 int n i equal 0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문을 쓰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기능을 이제 반복문인 for문뿐만 아니라 조건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int score라고 하는 게 있고 이 score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score 변수는 요 이 부분 내로 가시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. 즉, 요 score라고 하는 변수는 요 if 부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 if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과 동시에 변수 선언을 이 if 부분의 조건식 내에 이 세미콜론을 써서 조건식과 구분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스위치문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P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P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 P 변수는 어디로 제한이 돼요? 이 조건문 내로만 제한이 됩니다. 조건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. 반복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아까 썼던 그거를 이제 전통 포문이라고 하는데 i equal 0, i는 n, i++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이 init, 조건문, step 요 세 가지를 요소를 이용해서 포문의 제어주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게 전통 포문이고요. 이제 최근에 와서는 for each 포문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변수 그리고 복합 타입 이렇게 나와서 이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들을 차례차례
n 변수에 대입을 해줍니다. 이 내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, 우리가 작성하지 않아도 이 for each 포문에서는 요 n 변수에 요 numbers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들을 차례차례로 대입해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차례차례로 1, 2, 3, 4, 5가 출력이 되겠죠. 그런데 C++는 요 쓸 때 여기에 참조 변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. 참조 변수를 쓰게 되면은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요 변수를 이용해서 이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들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의 포문보다 좀 더 간결하게 포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런데 여전히 모든 기존에 썼던 포문을 요 형태로 바꿀 수가 없고 예전 전통 포문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용량만큼 반복하지 않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용량은 5인데 물론 크기도 5예요. 이 경우에는. 그렇지만 이 용량만큼 반복하지 않고 나는 요 세 번째까지만 하겠다. 그러면 이 for each 포문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포문 내에서 색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내가 포문 내에서 검색을 하는데 필요하면 끝까지 갈 수 있고요. 끝까지도 안 갈 수 있고 포문 내에서 어떤 값을 찾으면은 그 찾은 위치를 반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색인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 색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얘를 쓸 수 없습니다. 물론 이 경우에도 int i equal 0에서 i를 안에서 하나씩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 방식을 쓰는 게 낫겠죠.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반복하지 않은 경우, 예를 들면 거꾸로 하는 경우, 또는 홀수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들만 처리한다든지 짝수 위치한다든지 2씩 증가한다든지 뭐 3씩 증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for each 포문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. 또 하나만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열을 동시에 반복해야 되는 경우, 예를 들면 뭐 for int i equal 0 i는 n i++ 에서 if list 1 i와 list 2 i가 같으면 다르면 break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list 1만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list 2도 같이 반복을 해야 되죠. 이럴 경우에는 색인을 가지고 둘 다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계속 예전 포문을 써야 되겠고,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간결하게 간결하게 새로운 for each 포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객체 지향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요소입니다. 그게 뭐냐면 structured binding이라는 것입니다. C++ 17에 도입된 것이고요. 구조체 변수의 각 개별 멤버를 세 이름으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즉 이런 스트럭처가 있고요. 여기에 보면 string과 int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구조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구조체 멤버에 있는 각 필드 값을 한꺼번에 n이라는 변수와 a라는 변수로 바인딩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 n에서는 마이클이 출력되고 요 a는 20이 출력이 됩니다. 즉 이 스트럭처 바인딩은 이 배열을 썼을 때 만드는 요 기호를 쓰고요. 그리고 오토를 활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토를 활용해서 여기에 이제 구조체 변수가 오면 이 변수에는 각 필드 값을 요 순서대로 각각 처음부터 차례대로 할당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 구조체 바인딩을 할 때 참조 변수를 써서 이렇게 name과 age를 받은 다음에는 이 name은 이제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수정하게 되면 p에도 직접적으로
영향을 주게 됩니다. 따라서 이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기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걔 새 기능이 도입되면 저거를 언제 쓰지?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어쨌든 C++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된 기능이고요. 이 기능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. 만약 여기에 int age 또 뭐가 있을까요? int height 뭐 이런 게 있다. 키가 있는데 여기에 뭐 20 해가지고 1m 80, 180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보면 NA 두 개의 변수만 쓰면 요거는 오류가 납니다. 이 구조체 변수는 세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돼야 된 필드, 식별자의 수는 3개가 와야 됩니다. 사용된 이름을 같은 가시형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즉, 요 n과 a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. 클래스는 요것이 바로 안 돼요. 클래스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래스의 경우에는 스트럭처 바인딩이 안 됩니다. 그 이유는 클래스는 이제 요소들이 프라이빗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접근 제어 때문에 스트럭처 바인딩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요.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서 요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너무 이것까지 하기에는 귀찮으니까.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요소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 꼭 이 스트럭처를 바인딩 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기능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스트럭처럴 바인딩은 구조체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열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A 값은 3, B 값은 2가 됩니다. 그리고 구조체를 반환할 때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구조체를 반환하는데 스트럭처럴 바인딩을 받으면 구조체에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맥스 값, 두 번째 요소는 min이라는 변수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이 C++ 17에 도입되었다. 이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능들을 새로 도입된 기능들을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